네, 안녕하세요. 벤처대 15기 농사 지으면서 요리하고 있는 강래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할 얘기가 이제 농부가 된 셰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전 지금 현재 농업회사법인 1804 대표이사로 있고요. 식탁이 있는 삶이라는 회사의 상무이사로 있고, 그리고 롯데마트그룹 본사에서 FIC 총괄 센터장으로도 있으면서 이제 가공식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320개 정도 밀키트와 HMR 상품을 현재 개발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냥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요리사로 생활을 하다 농부가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그냥 살아온 얘기를 짧게 그렇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 생각을 섞고 더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다라는 말을 늘 고민을 하면서 사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나에게 기대를 갖자라는, 나에게 기대를 갖자, 나에게 기대를 갖는다라는 생각도 늘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리사로 일한 지 올해로 한 27년 정도 됐더라고요. 첫 월급을 받은 지가 만으로 27년이 됐는데, 늘 끊임없이 요리사가 처음에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을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기술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스스로 하면서 계속 혼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자신을 늘 푸시하고 밀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요리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리 학원을 먼저 찾았어요. 17살 때 종로에 있는 한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됐을 때 주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었죠. 뭐 부모님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고, 공부하지 않고 뭐 갑자기 뜬금없이 요리사가 되겠다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뭐 학원을 다니고 막 학교를 잘 안 나가고 그랬던, 좀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기도 했고 자식이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간절했던 꿈이었었어요. 17살 때 요리학원 다니면서 일단은 자격증이라는 걸 따야지만 요리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열심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고1 때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요리사가 정식으로 돼서 하나 좀 충격적인 그때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처음 취직을 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외국인 셰프 한 명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프랑스인가 영국에서 왔던 그 셰프가 요리하는데, 당시에는 뭐 휴대폰도 뭐 사진을 막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런 휴대폰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수첩을 들고 굉장히 많은 요리사들이 그 셰프 하나를 에워싸고 카메라를 갖고 와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분의 모습 하나하나를 계속 글로 옮겨 적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요리사로 취직을 했을 때 굉장히 저한테 엄격하고 뭐 굉장히 뭐 냉정하고, 또는 뭐 못되게 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 요리사 한 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조용하게 모든 사람들이 에워싸서 그 요리사를 쳐다보면서 글을 쓰고 있었던 걸 수첩으로 막 옮겨 적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도 요리사가 될 거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할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둘러싸서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그런 요리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어떤 미래의 모습으로 머릿속에 굳혀져서, 저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변 선배들한테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뭐 제대로 답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저한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정답을 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서, 제 스스로 어떻게든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저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2 만으로 21 때 갑자기 런던으로 가게 됐죠. 근데 그걸 갑자기라고 생각을 주변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계획이 되고 있었어요. 런던에 가야 돼. 그러니까 런던이 아니고 파리든 런던이든 뭐 롬이든 유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당시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서 어떻게든 군대를 빨리 가려고 막 고등학교 3학년 때 신검을 먼저 받으러 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굉장히 좀 드물기는 했죠. 먼저 군대 가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신검을 받는 사람이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검을 빨리 받고 군대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그걸 먼저 빨리 실행에 옮기고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런던으로 날아갔어요. 그 런던으로 날아가서 뭐 이제 그 말도 잘 못해가지고 영어를 이제 배우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도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일자리를 좀 구해보자 해서 당시 학생 비자로 이제 일자리를 구했죠. 샌드위치 가게에서 새벽에 일을 하고, 점심에 샌드위치 가게 일이 끝나면 저녁에 또 레스토랑 가서 또 일을 하고 했는데, 이미 뭐 한국에서 몇 년간의 요리사로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부분은 언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줄 아는 말이 한 문장밖에 없었어요. I'm looking for the job 이라는 말만 가게에 가서 늘 하고, 그 자리가 있으면 뭐 일을 시키면 되는데, 거의 뭐 그 당시에도 일자리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고 언어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수십 군데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 가게에 가서 물어보고 일자리 없다 그러면 또 옆 가게 가고 또 옆 가게로 가고. 그 런던이라는 도시 자체는 외식이 굉장히 활발했던, 집에서 잘 음식을 안 해먹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태원 같이 그렇게 그 외식, 그러니까 그 식당들이 펼쳐져 있는 동네가, 이태원 같은 동네가 뭐 타운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였어요. 뭐 워낙에 레스토랑들이 밖에 많아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역시나 이제 언어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지만, 어쨌든 언어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뭐 저를 그 잘 가르쳐 주고, 또 뭐 결국에는 일할 때, 요리사로서의 일을 할 때 보면은 또 언어가 안 돼서 고생도 하지만 요리사로 일하는 것 자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데 주방에서 말 많이 하면 침이나 튀겠죠. 그냥 그래서 음식만 열심히 만들고 시키는 것만 잘 해도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방에서 언어를 배워가면서 학교에서 또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렇게 주방에서 요리를 배워가면서 학교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배우다 보니까 뭔가 기술적인 면으로 또는 그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그 부분에서 이 식당보다 더 기술이 뛰어난, 맛이 뛰어난 뭔가 레스토랑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그 런던 시내에 있는 레스토랑을 뒤지기 시작했고,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요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가서 배웠던 분이 이제 장조지라는 셰프였었는데, 뭐 뉴욕에서 거의 천재적인 셰프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영역의 음식이 있었어요. 프랑스 음식과 태국 음식을 섞은 프렌치 타이라는 새로운 장르에서 뭐 에이시안 식재료들과 뭐 일본도 살짝 섞여져 있긴 하지만 프렌치 타이로 가장 뭐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장조지 셰프에서 밑에서도 일을 했었고, 언젠가 그분이 뉴욕에서 런던에 있는 본인 식당으로 뭔가 그 새로운 메뉴를 품평을 하러 오셨을 때 그분 저녁 식사를 제가 만들게 됐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늘 그분께서 퀄리티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오리간, 푸아그라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제가 만들어드린 음식을 드시고 본인 요리책에다가 저한테 사인을 해서 주셨어요. I trust your plate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그때 굉장히
너무 기쁘고 행복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일 무섭다는 셰프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피엘 코프만이라는 셰프를 찾아갔는데 저한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한국 음식은 맵고 짜고 그렇게 양념 맛이 세서 프랑스 요리의 그런 그 디테일을 살릴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라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서 한국 음식을 하면 프랑스 음식을 하기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는 한 3개월 동안 제대로 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출근을 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냥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해도 그냥 열심히 가서 뭐라도 하나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열심히 다녔는데 한 3개월째 월급을 주시면서 내일부터는 저기서 일해라고 이제 정확히 제 포지션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2년 넘게 셰프 밑에서 프랑스 요리에 거의 뭐 밑에부터 위에까지 전체 모든 섹션을 다 배워가면서 이게 그 주방에서 일하면은 셰프의 자리까지 가깝게 갈수록 포지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보이지도 않는 데서 일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개월수가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제가 그만두기 전에는 셰프 바로 옆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때도 굉장히 행복하게 힘들게 뭐 힘들었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오히려 제 앞날을 더 걱정해 주시는 제 선생님처럼들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집에서 파티가 개인적으로 있으셔도 저도 초대해 주셔서 물론 그 파티에 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그 음식을 맡겨주시고 같이 그 음식을 먹게 하면서 이런 게 뭐 프랑스의 뭐 만찬이야 뭐 이런 것들을 진짜 진정으로 보여주신 셰프였었고 그렇게 저를 프랑스로 보내주셨어요. 피엘 코프만 셰프께서 프랑스로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뭐 그때 뭐 프랑스 청년 실업이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제가 갔어서 외국인 셰프가 비자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게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일했던 한 천재 셰프, 그러니까 피에가니에라는 이분은 뭐 본인 요리 자체를 가니에리즘이라고 새로운 장르로 만드셨던 그런 분이고 요리사들 요리계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굉장히 천재적인 셰프였는데 그분 식당에서 또 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피엘 코프만 셰프와 장조지 셰프에서 배웠던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과 그런 음식들을 통해서 또 피에가니에 셰프 레스토랑에서 괜찮은 좋은 포지션으로 그때 셰프가 45명 있었는데 다 거의 프랑스 사람들이었어요. 이탈리안도 있었고 스파니쉬도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제 위로 4명이 있었고 제 밑으로 4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좋은 높은 포지션으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피에가니의 음식을 배우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이분 음식은 그냥 세계 어떤 벽이었고 전 세계 모든 식재료와 모든 테크닉을 다 동원해서 본인의 어떤 음식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 굉장히 방대한 지식과 방대한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굉장히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많은 변화를 줬던 제 음식이 좀 그동안 어디 한 군데 갇혀 있었다고 하면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게 한 셰프가 피에가니에 셰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악명 높은 고든 램지라는 셰프 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엄청 무섭죠. 엄청 무섭고 그리고 완벽주의자라서 그러니까 다 여태까지 모셨던 셰프들이 다 달라요. 성향이. 근데 가장 완벽주의에 가까운 셰프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장조지 셰프든 피엘 코프만이든 피에가니에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과 그런 음식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셰프로서 음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손님께 엔터테이닝을 함께 해야 되는지를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주고
또 이걸 어떻게 경제적인 효율성까지 올려줄 건지에 대한 걸 고든 램지 셰프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졌어요. 고든 램지라는 셰프 밑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군대 갔다 온 느낌이 아니라 무슨 네이비 시를 경험하고 온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고든 램지 셰프는 미국에서 마스터 셰프라는 그런 방송을 했었고, 또 저기 나오진 않지만 미셸루라는 셰프가 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하는 마스터 셰프, 뭐 다들 이제 선배님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마스터 셰프 코리아라는 그런 방송을 저한테 이제 그 심사위원으로 제안이 왔었는데, 그 심사위원 제안이 왔을 때 처음에 좀 망설였어요. 근데 앞에 그 많은 셰프들이 있는데 한복녀 선생님이 빠져 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한복녀 선생님 찾아뵙고 한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었고, 지금도 뭐 가끔 선생님 찾아뵙고 여러 가지 자문이나 뭐 조언도 얻고 하면서 있는데, 그 마스터 셰프 처음에 저한테 제안이 왔을 때 되게 망설였어요. 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가 과연 그 대단한 셰프들처럼 제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과 심사를 해도 되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때 찾아가서 뵀던 분이 한복녀 선생님이었고, 그 한복녀 선생님께서 눈이 이렇게 내리는 날 낙선제 그 창경궁 쪽에 그 눈이 내리는 날 창밖에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누군가가 했을 때보다 네가 했을 때가 더 빛이 나고 잘할 수 있다고 하면 네가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자신감을 가지고 방송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영국에서 보냈던 또 유럽에서 보냈던 그런 10년 정도의 시간과 두바이에서 보냈던 그런 뭐 2년여의 시간과 한국에서 요리를 했던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결국에는 제가 아까 고등학생 때 그 봤던 외국인 셰프처럼 제 자신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한 요리를 한지 한 14년, 14, 5년이 되니까 14, 5년 됐나? 그러니까 14년, 15년 정도 열심히 하루에 18시간씩, 20시간씩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됐고, 제가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요리를 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제가 음식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정해놓은 목표나 꿈을 이미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성공하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런 말 할 때마다 사실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성공했다, 뭐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누군가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같이 강의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1만 시간만 투자해서 물론 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서 1만 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그런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제가 꿈꿔왔던 그런 꿈을 이룬 것도 물론 저는 기분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상 이루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1만 시간 늘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에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하고, 그 지금도 저는 요리사로 아직도 좀 뭔가 부족하지 않나 라는 고민을 늘 해왔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이라는 걸 만나게 된 거죠. 그 2015년도에 이제 벤처농업대학 와서 처음에 농민들과 그리고 그 안에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었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요리에 더 깊이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요리사로서 그 농수축산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물론 가장 신선하고 좋은 상태의 재료를 보지만 주방에 그런 재료들이 들어오면 우리 키친에서 그걸 빨리 요리를 해서 고객들한테 드실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빨리 정리를 해서 주방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식재료들이 늘 빨리빨리 사라지게. 그래야 더욱 신선한 재료가 계속 들어왔는데 일단은 그런 그 재료들을 우리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20여 년 동안 노력해서 얻었던 그런 기술적인 면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철학을 담아서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통해서 고객들과의 어떤 그 신뢰가 생기면 그 신뢰를 쌓은 고객들은 저한테 단골 손님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단골 손님들과 그 이외의 다른 손님들을 더 나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농부들의 힘을 빌렸어요. 어떤 그 물론 멜론을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고 참외를 키우는 농가도 많이 있고 심지어 뭐 쌈채소 하나를 키우는 농가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쌈채소 하나만이라고 봤을 때도 이 부분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분들이 있을 것이고 뭐 참외를 같이 키우는 분 중에서도 그 참외 농가들 중에서도 최고의 참외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찾아뵙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에서도 민승규 박사님의 어떤 자극이 좀 있었는데 본인께서는 161개 시군을 3번 갔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갔다 오시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2번이나 그걸 161개 시군을 다 도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언제 그런 숙제를 한번 주셨어요. 161개 시군을 다 돌아봐라. 그리고 농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네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저도 161개 시군을 넘게 다니면서 농부를 만나고 농가와 협업도 하고 그랬던 시간을 갖고 일단 이제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 분야에서 뛰어난 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농업을 전수받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요리사로서 살아왔던 그런 모습과 지금 농부로서 사는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저는 예전에도 프랑스 요리에서 그 부분에서 진짜 뭐 손에 꼽히는 천재 중에 천재를 찾아갔었고 뭐 현대 요리에서 가장 뭐 부각이 되는 천재 중에 천재를 만났고 엔터테인먼트와 모든 요리를 통틀어서 최고 중에 최고를 찾아가서 또 일을 했었고 그것처럼 농업에서도 그 분야의 각자의 최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만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음식 위에다가 담는 거죠. 그런 분들이 키워낸 모든 재료에 대한 스토리가 내 음식에 담겼을 때 이 음식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 그리고 이걸 대하는 소비자의 태도는 더 신뢰감도 높아지고 이 음식을 대하는 가치도 정말 귀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요리를 테이스티 오디세이라고 한 2년 반 동안 행사를 했어요. 매달 농부들을 호텔로 모셔서 호텔에서 그런 농부들의 음식들을 통해서 그 소비자하고 소통을 시키고 이런 게 정말로 그 소비자들한테도 좋은 식재료를 알릴 수 있고 이걸로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정말 기존의 음식과는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훨씬 더 좋아집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농부의 그 요리 그 재료에 대한 풍부한 재밌고 뭐 깊은 지식과 그다음에 또 요리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런 것들을 함께 소비자하고 공감하는 게 공유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런 일들을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농업 기술을 배워서 제가 하고 있는 농업에 접목을 시키고 그렇게 저도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어느새 한 5년 정도 된 이제 농부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쫓아다녀요. 뭐 제가 최고가 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런 최고들을 배우게 되면 언젠간 그 최고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고수들을 찾아서 이곳저곳 다니고 있고요. 그런 고수들을 통해서 배운 그 기술로 제가 지금은 멜론 농사도 하고 있고, 토마토 농사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초당 옥수수라는 농업도 같이 하고 있고, 배추 농사도 하고 있고, 벼농사도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경관 농업을 또 하고 있고, 나무도 키워요 요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작물들을 지금 하면서 저는 끊임없이 그 농업에 대한, 그리고 그 재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아무나 갖지 못하는 식재료를 전에는 얻어서 썼다고 하면은, 찾아다니면서 얻어 썼다고 하면, 지금은 제가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부터가 요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불을 이용해서 하는 것만 요리가 아니라, 농부들이 이미 자연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땅으로부터. 우리가 테이블에서 아일랜드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 농부들은 토경을 하시는 분은 땅에서 요리가 이미 시작된 거고, 양액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배지에서부터 이미 요리가 시작되는 건데, 그걸 태양과 바람과 비와 여러 가지들이 자연에서 섞여서 그런 농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리 도구들을 쓰는 것처럼 자연에서 이미 요리가 되어 있는 재료를 가져다가 요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요리 자체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테크닉을 썼어요. 소스도 굉장히 더 잘 만들어야 되고, 마리네이드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요리의 기술들이 더 간소화되려면은 재료를 좋은 걸 키우면 요리 기술이 굉장히 간소해지더라고요. 그걸 예전엔 몰랐었는데, 해외에 있는 셰프들도 요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복잡하다가 나중에는 자연주의처럼 굉장히 심플해지는 요리로 바뀌는데, 결국엔 노인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셰프들께서 늘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simply the best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장 간단한 게 최고야. 근데 가장 간단한 게 최고야가 되려면 그 가장 간단한 걸 이미 최고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농작물인 거예요. 그 농산, 수산, 축산물들이 완벽해야지만 최고의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요리사가. 재료가 완벽하면. 그 재료가 이미 완벽한데 그 재료가 더 맛있게 예쁘게 담아지는 것만 노력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재료가 조금 좋지 않을 땐 이 재료를 살리기 위해서 양념도 해야 되고, 불도 더 써야 되고, 모양도 바꿔야 되고, 이 재료가 그 맛이 하나가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니쉬도 더 얹어야 되고, 이 재료 스스로가 예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넣어서 색깔도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건 요리가 더 간단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재료가 완벽해지니까. 제가 지금 멜론 농사를 그중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유바리 멜론처럼, 시즈오카 멜론처럼 25만원, 30만원 하는 멜론이 없어요. 그런 프리미엄 과일 시장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올 텐데 준비를 아직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래서 곡성에다가 제가 멜론 농사를 지으면서 나는 이거 10만원에 팔 거야 라고 처음에 아예 못을 받고 농사를 지었어요. 당시에 이제, 야, 네가 멜론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는데 무슨 10만원을 어떻게 받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나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기존의 곡성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멜론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오래된 기술 축적이 되어 있었고, 노하우가 풍부했었고요. 그래서 또 서울에 이 수도권 쪽에 있는 요리사들한테는 여름 멜론 하면 곡성 멜론을 가장 최고로 쳐줘요. 그래서 저는 늘 멜론을 농사 지을 건 곡성에 가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기회가 돼서 제가 곡성에서 멜론 농사를 짓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굉장히 밀식 재배를 많이 하세요. 그 멜론 농가들이 한 하우스 안에서
많이 나와야 수확이 많이 돼야 소득이 매출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 해외에 그런 고급 멜론을 짓는 사례들을 보면 멜론 하나가 굉장히 넓게 띄어져 있더라고요. 그만큼 땅 기운 자체를 여러 멜론들이 나눠 먹지 않고 한 멜론에 집중되게 뭐 어떤 그냥 큰 하우스에 보통 한 2,000주 정도, 뭐 1,000주, 1,800주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는 거기다 500주도 안 심거든요. 굉장히 좀 띄엄띄엄 심고 멜론이 이파리가 좀 더 넓게 태양을 좀 받게 하고 광합성을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땅의 기운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그 환기가 잘 될 수 있게 너무 밀식을 해도 그 안에서 환기가 잘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식물들이. 그리고 그 멜론이 정말 다 하나하나 다르게 생겼는데 너무 많이 심어 놓으면은 이게 진짜 제가 순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는데 순작업 하면서도 그 멜론 하나하나의 다른 모습들을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그 시간을 보내줄 수 없는 거죠. 이 멜론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물론 멜론 농사 지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올라가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근데 최대한 같은 모양으로 올라가게 해주고 같은 자리에 멜론이 달리게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 어떤 그 양분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동안의 곡성 멜론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들을 전수받으면서 해왔던 거죠. 그렇게 작년에 200통 가져와서 멜론을 한 통에 10만 원씩 팔았죠. SSG 청담하고 SSG 도곡동 두 군데서 판매를 했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올해는 작년에 멜론 값이 제일 쌀 때 제가 내놨거든요. 마트에서 한 통에 10,000원도 안 했어요. 7,000원, 8,000원일 때 제가 10만 원에 팔았고 10만 원에 팔 때 막 욕도 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네가 뭔데 그렇게 비싸게 파냐고. 근데 어떤 분은 막 2개씩 집어갔어요. 아, 저분이 정말 내 팬이라서 집어갔을까 아니면 이렇게 궁금해서 집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산대에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10,000원인 줄 알고 집어갔는데 가서 계산해 보려고 봤더니 멜론이 한 통이 10만 원이어서 그냥 몰래 두고 뒷문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랑 눈 마주칠까봐. 근데 그렇게 어쨌든 잘 팔고 좋은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그런 좋은 사례가 됐다라고도 그런 그 유통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그 멜론을 여기저기서 주문이 먼저 들어왔어요. 심지어 직매입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정도 했었고 롯데 백화점 100통, 롯데 마트 100통, 그 다음에 SSG 100통, 그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100통, AK 플라자 분당에 100통 뭐 이렇게 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500통이면 5천만 원이잖아요. 멜론 몇 개 안 심었는데. 네. 물론 한 1,000개 정도는 심지만 하우스 2개에다가 굉장히 여유 있게 심어주는 거죠. 그 멜론들이 되게 행복해 보여요. 가서 하우스 보면. 그러니까 남들하고 뭐 비교했을 때 내 하우스에 있는 멜론은 참 이게 방목해서 키우는 느낌.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혼자 마음껏 이파리를 넓힐 수 있고 혼자 마음껏 광합성을 하고 혼자 마음껏 땅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 굉장히 안 좋았죠. 50일이 넘게 56일 정도 57일 정도 비가 왔었는데 뭐 그쪽 섬진강 주변은 다들 큰 피해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올해 하우스에서 그 영양제 이번에 처음 기술 도입된 심바이오틱스를 이파리에 뿌리면 이파리가 굉장히 건강해진다고 하길래 그 유산균 아시죠? 그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섞여 있는 심바이오틱스를 이파리에 열심히 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멀리 점점 물이 차오르고 있더라고 동네가. 그래서 어떻게든 차를 타고 탈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차 타고 나오는데 막 소가 헤엄을 치고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순간 하우스가 걱정이 되면서도 소는 정말 헤엄을 잘 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를 끌고 나왔는데 물이 이미 차 있어서 차 엔진에도 물이 들어가서 차 엔진도 갈아야 되고 뭐 이제 엉망이 됐었죠 한번. 그래서 생돈 들여가지고 차 엔진도 갈고요. 하우스는 물이 2m가 차는 바람에
한 통도 못 건지고 다 올해는 그냥 멜론 농사를 그렇게 정리하게 됐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곡성 멜론 90%가 물에 잠겼어요. 그나마 제 하우스는 높은 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잠기긴 했었지만, 올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뭐 피해를 봐서 뭐 저만 피해봤다고는 할 수 없고,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 있었던 자연재해였고 좀 충격적이긴 했지만, 또 그게 올해 못 드신 분들, 올해 선물하고 싶었는데 못 드신 분들, 이게 10만 원으로 한 게 김영란법 때문에 10만 원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농산물 선물이 그래도 농산물은 1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했는데 선물용으로 그렇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짜리 멜론이 나올 건데, 이제 장마철을 대비해서 조금 일찍 들어갈 겁니다. 여름, 초여름이나 돼서 좀 일찍 출하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못 드신 분들은 내년에 꼭 멜론 드실 수 있게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식탁이 있는 삶이라는 회사에 또 상무이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지만, 저희가 또 식탁이 있는 삶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초당 옥수수라는 옥수수가 있잖아요. 우리 또 초당 옥수수를 가장 많이 저희가 재배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올해도 한 35억, 40억 좀 안 되게, 한 30억 좀 넘게 팔게 됐는데, 그만한 또 여러 농가들이 함께 해주고, 그 수확된 초당 옥수수를 통해서 온오프라인에서 또 판매도 해주고 홈쇼핑도 판매가 돼서 없어가지고 올해 또 난리였었던 그런 한 해가 됐었고요. 마지막으로 뭐 노지에 있던 초당 옥수수들은 또 죄다 물에 잠기는 바람에 좀 또 피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농사를 지어 오고 있습니다. 뭐 토마토도 그렇고, 제가 내년에는 배추김치를 본격적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 남해에 있는 어부와 함께 멸치액젓도 좀 준비를 해놓고, 이제 배추 농사를 제가 직접 지어서 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올해는 봄 배추는 지금 전북 고창 쪽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름 배추는 평창 쪽으로 준비를 좀 해보고, 가을은 해남 쪽으로 좀 해서 1년 내내 좋은 배추들을 좀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김치도 함께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직접 담근 멸치액젓과 그런 배추를 가지고 김치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이게 재료부터 제가 심고 선별하고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주는 것만큼 가장 완벽한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거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농촌진흥청에서 그 홍보대사 위촉을 받는데, 국내에 있는 그 182개인가 185개의 농가 맛집들이 있습니다. 농진청에서 이렇게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는, 직접 농사를 지으시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런 농가 맛집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농가 맛집 전체 홍보대사 이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부터는 그런 농가 맛집들을 방문을 하고, 그런 분들의 음식도 함께 또 메뉴도 함께 만들어가고, 그런 분들의 제품도 함께 개발을 또 해보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그 농가 맛집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제작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아마 농가 맛집 유튜브와 농가 맛집의 일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농진청에서 그 농가 맛집을 선정할 때는 뭔가 뛰어난 부분, 그들만의 뭔가 차별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겠죠. 그런 부분들의 뭐 재능을 함께 쏟고 함께 개발을 해주고 홍보를 통해서 그런 농가 맛집들이 더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아마 161개 시군을 또 한 바퀴 돌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한 두 번째 또 농가 방문들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농업도 하고 가공도 하고 뭐 재능도 나누고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이 이렇게 까매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막 더러운 게 아니라 제가 57 공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광주 비엔날레에
57로 이제 첫 데뷔를 하고 올해 2020 공예 트렌드 페어에도 저희 이제 그 작품을 좀 출품을 하고 이제 곡성군에서 한 2달 동안 그 초청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식탁도 57에서 만들고 그릇들도 만드는 것들이 이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은 크게 이제 한 3가지로 나누자면 농업을 해서 제가 요리해서 제가 만든 그릇에 담는 게 가장 완벽한 요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57도 사실 농업이에요. 우리가 온나무를 키워야 되고 옷을 추출하는 것도 농업이거든요. 임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나중에는 온나무도 좀 키워서 옷을 직접 추출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오칠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오칠을 사서 쓰긴 하지만 나중에는 나무도 직접 키우면서 옷도 추출을 좀 해보는 일을 해서 그 모든 게 농업으로 하나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 요리가 끼어 있는데 요리조차도 농업으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나를 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지금 뭐 방송하고 뭐 그랬던 요리사들 뭐 유명세로 성공해졌다, 뭐 성공을 했다, 막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물론 말씀도 감사하지만 앞으로 제가 이뤄야 될, 만들어 가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보고 그 지금 농업에 어쨌든 저는 아날로그 형태의 농업들을 계속 배우고 있지만 또 벤처대에 오면은 늘 미래에 계시더라고요. 미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면 또 미래에 계시더라고요. 저 오늘 또 스마트 농법에 대해서, 스마트 농장에 대해서 또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제가 과거의 농업들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을 또 민 박사님을 통해서 더 스마트해지고 더 현대화되고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업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제 이제 앞으로 가지고 갈 농업과 요리와 제 그 오칠 그런 그릇들과 함께 좀 더 완벽한 농업, 완벽한 음식을 하는 게 제 앞으로 인생의 목표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손가락 자체가 지금 이렇게 막 때가 낀 것처럼 까맣게 묻어 있죠, 오칠이. 근데 이 오칠이 정말 항균성 하나는 정말 뛰어난 게 우리가 포도상구균이나 뭐 살모넬라 같은 그런 식중독균들이 일반 그릇에 담으면 계속 번식을 하는데 오칠 그릇에 담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항균성이 뛰어난 그릇이라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시대에 그런 항균성이 뛰어난 그릇들을 좀 더 생활에 가깝게 적용을 하면 좀 더 여러모로 건강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진은 그 작년에 우리 딸하고 같이 멜론 농사 지을 때 멜론 이제 수확하는 그 시기에 이제 멜론을 지금 자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함께 100일이라는 시간을 딸 에이미랑 같이 멜론 농사를 지었어요. 굉장히 에이미한테도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에이미는 작년 생각하면서 그 멜론이 올해는 볼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긴 했지만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네, 아빠 힘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저 뒤에 보면 이렇게 뭐 누렇게 이파리가 떠서 저기 괜찮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멜론에 당도 올릴 때 저렇게 이파리가 단풍이 들게 만들어야 멜론으로 당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요. 저 멜론 보니까 진짜 참 짠하네요. 올해 멜론들이. 그 올해 뭐 그런 안 좋은 경험들이 있긴 했지만 뭐 여기 뭐 이거 같이 방송 보시는 농부님들 다들 힘내시고 내년에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고 저도 더 열심히 농사 지을 거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재료를 공부하고 농사를 짓고 하면서 더 좋은 요리를 만들고 더 멋진 그릇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농사 짓는 요리사 벤처대 15기 강래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